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근현대사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전근대사를 했고요. 이번 시간 지금 근현대사 들어가는데, 자, 전근대사,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우리가 이제 근대사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개항 이후를 근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우리가 근대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상황은 이제 조선까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 여기에요. 요 사이에 조선을 거쳐 온단 말이죠. 그렇죠? 조선을 거쳐서 이렇게 와서 개항 이후도, 개항도 조선 마렵에 와서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개항이 된 다음에 다음에가 어디냐, 요것을 모르세요. 요거 어디예요? 우리가 제국시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을 거쳐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죠.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그렇죠? 광복 이후에 현대사.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근대사의 양이 엄청 많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약 BC 2333년부터, 그렇죠? 19세기 말까지니까 거의 한 4, 5천 년, 그렇죠? 이렇게 이제 4천 년 이상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았던 거고, 보통 이제 학생들은 이 근현대사 부분을 더 어려워해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300년 정도? 그런데 왜 근현대사 이렇게 많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죠.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의 과거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고 그런 입장에서 하자. 그래서 역사 공부는 우리가 근현대사 부분이 시기는 짧지만 공부할 양이 많고,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이제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짧은 시간을 좀 깊게 공부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차이점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사는 우리가 흐름 쪽에, 물론 흐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대한제국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과과정상에 보면 요게 이제 요 부분 정도 되면 이제 방학 들어가고요. 요 부분 들어가면 또 갑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들어가고, 그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요것을 몰라요. 그렇죠? 요거 모르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흐름도 중요하지만 통째로 보는 시각을 갖는, 그러니까 나무와 숲이 있을 때 숲을 먼저 보는 쪽, 이쪽도 마찬가지만 이쪽은 나무의 종류를 봐야 돼요. 이쪽은 이제 나무 숲만 보고 나무는 대충 뭐구나 이렇게 보면 해결이 되는데, 이쪽은 나무가 어떤 종류구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 하면 혹자들이 암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역시 흐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깊이의 차이가 틀리다라는 거지, 무슨 공부 방법이 틀리다 이런 것은 또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근대사가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40% 정도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또 65에서 35%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또 다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앞전 시대에 공부했었던 이 60%, 60%밖에 안 됐었구나. 그렇죠?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근현대사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절대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고 여타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현대사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 정근대사를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요. 역사는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앞에 6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0%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30%만 절반만 맞아도 이 근현대사를 싹 다 암기했다. 이게 진짜 미련한 건데 아무튼 싹 다 암기했다 그러면 40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2급 이상은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빨에서 10점 맞춰버리, 5점 맞춰버리면 1급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정근대사 공부 잘못했는데요. 다시 할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쫙 공부를 하시고 현대사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틀려졌기 때문에 더 넓게 보이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분이 누구냐면 이 앞에 그 구석기, 신석기 이거 있죠? 요것만 죽어라고 공부해. 죽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국사를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바보 같은 거죠. 왜요? 이거는 그냥 일부일 뿐이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모른다고 쳐도 고조선부터 공부를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간중간에 빼먹었다고 해도 그 중간 이후부터 우리가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라고 하면 앞전 시대에 딱 들어가면 다시 또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한번 쭉 간 다음에 다시 넘어갔을 때 두 번째 볼 때 훨씬 더 속도가 붙어요. 쫙 붙어요. 3번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제 합격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 보게요. 근현대사. 근대사 편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합격에 훨씬 더 가까워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하면 원시인 같잖아요. 확 멀고 고려시대 하면 또 멀어가지고 그러는데 요 근현대사 가면 뭐 그래요. 흥선대원군 조금 더 멀죠. 언제로 볼까요? 일제강점기 볼까요? 1910년. 그럼 1910년이니까 지금 뭐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하고 똑같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페이지 258쪽입니다. 그래서 1번에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제국주의라는 단어가요.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의 왕을 위해 황제가 다스리는 게 제국인데 이 제국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일단 서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그 증기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계속 공장 같은 거,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건이 막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막 만들어지니까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공급은 엄청 많은데요. 수요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돌죠. 그래서 소비 시장을 찾게 돼요. 이 소비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것이 맨 처음에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을 개척하려고 봤더니 그 아래 엄청나게 큰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애들이 공기놀이 하는데 봤더니 금 가지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옷 같은 거 줄게. 원시적이잖아요. 애들이 막 팬티만 입고 다니니까 옷 줄게. 요거 금을 줘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다가 이것이 욕심을 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무식한 것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제국주의가 우리가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을 식민지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식민지의 개념은 제국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비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면서 속국과 지배하는 나라와 속국이 생기게 되는, 이게 이제 식민지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 이 당시 서양입니다. 19세기. 자, 제국주의가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양괄호 2번에 아프리카 분할, 그래서 분할 점령하기 시작하고 동그라미 3번, 양괄호 3번에 보면 이 시야를 어디로 돌립니까? 이제부터
아시아로 돌려요. 아시아로 돌리니까 아시아에 엄청나게 큰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국 청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이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터뜨립니다. 이름하여 아편전쟁. 이런 것들이 터지는데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아편전쟁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청나라를 공격해요. 근데 청나라가 힘없이 깨져버립니다. 왜냐면 이 청나라가 벌써 아편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편에 취해 있으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아군 죽이면서 막 이렇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깨졌다 뭐 이런 것들 뭐 이 과정이야 세계사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 청나라가요. 깨졌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국제법상에 전쟁이 터졌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빵 했는데 B나라가 패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요. 무조건 전쟁이 일단 터지면 안 되지. 터지면 안 되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슨 수단과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논리가 그래요. 자, A가 이겼죠? 그럼 B가 졌어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졌으면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을 B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네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안 터졌을 거고 내 새끼들도 가서 죽었고 여기에 대한 물자, 탄, 니들 죽이기 위해서 탄 소비한 거 이 모든 책임을 다 니들이 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근데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보시겠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할 것 없이 계속 두드러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돈이 떨어지니까 뭘로 줍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영토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주게 되니까 청나라라는 이런 엄청나게 큰 나라가 뜯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아래에 보시면 제가 판서로 미리 보기를 해놨죠. 그래서 청나라가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이 편집상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 독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기에 저 아래 보면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또 영국도 와서 영국도 여기 와서 이제 영토를 차지하고 프랑스도. 그래서 청나라가 이 조그만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일본 놈들 있죠. 이 일본 놈들도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해봅니다. 야, 니들 문 안 열어? 열어. 근데 당시에는 일본이 막부시대잖아요. 사무라이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싸우다가 이제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개방하면서 일본은 완전히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신이라는 단어, 여러분 유신 왠지 거부감이 들죠. 그렇죠. 독재 정권 이런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유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기존 것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혁명이라는 뜻이죠. 메이지 유신. 근데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억압을 했다 보니까 우리 인식에는 유신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유신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예전에 막부시대 깡패 집단, 그렇죠.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입헌군주제. 지금도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 서구화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썼잖아요. 일본이라고 썼는데 읽을 때는 미국이라고 읽으면 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이 메이지 유신 때는 모든 게 깡그리 다 무너지고요. 미국의 모든 제도가 싹 다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두드러 맞았죠. 그리고 이 넓은 윗동네 엄청나게 큰 세력 러시아가요 남하하는데 여기 우리 어디야 두만강 여기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연해주까지 남하하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도 점차적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이 막 계속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가 다 뜯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정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누가? 장인, 장모, 그렇죠? 장인 세력들이, 그 인척 세력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책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동아시아의 근대화, 양과로 일반의 양무운동을 하는데 이 청나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되셨겠지만 뭐 10년, 20년 전에 거슬러 보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조금 거슬러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 양무운동 모르시겠어요? 태평천국운동 그렇죠? 양무운동 그리고 변법 자강운동 의화당 운동
못 들어보시고 하여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입니다. 이때 청나라에서 중국 애들이 여기 넣어 나갈 것 없이 막 뜯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 애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화운동이라고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제강점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조센징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가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거의 똑같아요. 뭐 중국 애들이 누구야? 황미용 같은 애들 있죠. 촉촉촉 하고 뭐 무인 과거인가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구랑 싸워요? 그 서양 애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서양 애들하고 격투하고. 왜 그러면 중국 애들이 당시에 이랬기 때문에 중국 땅덩이에 서양 애들이 그냥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모운동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졌던 이유는 무기가 약해서다.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쉽게 얘기해서 서양의 무기운동, 서양의 무기를 수입해서 우리의 기술로 만든 다음에 얘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른바 양모운동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일본은 메이주신이 있었고요. 우리는 조금 이따 일본에 의해서 얘들은 진짜 웃기는 애들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 똑같이 써먹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강화도 와서 협박하죠. 문 열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화가 되는 거예요. 개방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일본 놈들이 여기에서 또 웬데 독도 있죠. 독도. 이 독도 가지고 막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배웠냐면 러시아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본 땅인데 일본 섬인데 러시아 쪽에 이렇게 하면 러시아 쪽에 조금 가까운 요 섬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거든. 이걸 보고 일본 놈들이 짜증나 죽겠는 게 우리 땅인데 이걸 가지고 요 독도에다 써먹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죠. 하여튼 써먹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일본 놈들이고 원본을 가지고 복사본을 만드는 건 죽이는 게 그 청나라 중국 애들이죠. 그렇죠? 뭐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거기에 판서로 미리 보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독일 배가 떠다니죠. 영국 배가 떠다니죠. 프랑스 배 떠다니죠. 좀 있으면 여기 일본 놈들이 또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일본 배가 떠다니죠. 이쪽 미국 배가 떠다니고 이쪽에 러시아 배가 떠다니고 이름하여 이양선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세도 정치에서 조선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에 살던 애들이 없어지고 덩치 큰 코쟁이들이 와요. 서양, 러시아 애들이 내려와서 여기 살고 있으니 분위기 이상해지죠? 게다가 산이 돌아다니잖아요. 이양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세도 정치하에서 우리 그 철종, 세도 정치 마지막 임금 있죠? 그 철종이 위독해집니다. 자, 철종이 위독한 상태에서 후사가 없었어요. 철종. 마지막 세도 정치의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래서 안동김 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 철종 위독해집니다. 그런데 철종 때 세도 정치 때 얘들이 뭐 하냐면요. 이 철종이 뭐 이씨잖아요. 그렇죠? 이씨. 그래서 이씨. 자, 이 이씨 왕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얘들이요 뭡니까 외척 가문이죠. 외척 가문이니까 뭐 이씨는 아닐 거고 다른 성씨일 건데 자, 이 김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세도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이씨들을 그냥 막 죽이거나 그렇죠? 유배 보내거나 완전 탄압해가지고 억누르는 이런 탄압 정책을 하거든요. 왜? 자기들이 계속 세력 유지하려면 이런 좀 강력한 또 예전에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들 왕제들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거의 다 씨가 말라버리는데 이때 그 철종이 위독했을 때 그 이항이 있습니다. 이항이라고 하면 누구야? 영조의 손자인데 그냥 손자가 아니고 이제 이항이 볼 때 영조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손자인데 이 이항이 살아있는데 이항은 당시에 수릉천장도감의 대종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종친부의 유사 당상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관이지만 실권은 별로 없었던 하여튼 이런 관리였는데
이때 탄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 관직 내려놓고 도망가요. 싹 해서 은닉 생활을 해요. 은둔 생활을 하는데 이하응의 자식은 아들은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하응이 이때 이제 철종이 위독해졌을 때 안동김 씨가 가면서 후사를 정해야 되는데 누굴 정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이하응이 여기에서 철종의 당시에 대비로 있었던 당시에 대비면 조씨성을 가진 조대비가 있었어요. 그 전 시대가 무슨 시대요? 풍양 조씨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조대비인데 안동김 씨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조대비를 찾아가요. 조대비를 찾아가서 제가 지금 아들이 둘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데 조대비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하응이가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이하응은 은둔 생활하면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자기는 입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아들들이 먼저예요. 그렇죠? 애기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을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좀 정신병자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벼락이 꽝 쳤을 때 벼락 맞은 척을 해요. 그리고 헉 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동김 씨의 그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집 가가지고 개처럼 짖고 밥 좀 주세요. 막 그러고 밥 탁 던져주면 개처럼 핥아먹고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대비를 딱 찾아와. 그러니까 대비가 너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하응이 얘기하죠. 그거 다 호신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내가 이래가지고 이때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종이 위독한데 그 다음 후사를 누굴 이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상식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왕이 이제 세자를 책봉하죠. 세자를 책봉해가지고 이 세자가 조금 있으면 왕이 승하했을 때 세자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입니다. 여성. 그것이 대비가 하는 거예요. 대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성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남성을 지배하는 건 여성이다라는 거지. 여성들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여성들. 그래서 대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가 이 사람은 왕 결정 왕 안 시켜줘.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 실권자가 이제 갑자기 부각되는 거죠. 뒷방 늙은이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때가 됐죠.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야. 이 순간에. 그때 이제 이하응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렇고 둘째 아들이 월등히 똑똑하니까 둘째 아들 시킵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조대비가 그럼 내가 남는 게 없잖아. 네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이 수렴청정 그 발 이렇게 해놓고 정치하는 거 있죠. 그 왕이 있고 뒤에 발 딱 해놓고 그 여성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수렴청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조대비가 이제 여기에서 오케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왕으로 지목돼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니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고종입니다. 자, 이 고종이 왕에 딱 앉았을 때요. 이하응이 전면에 딱 쓰죠. 전면에 딱 쓰면 나는 이제 왕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노론 세력들 그렇죠? 벽파 세력들이 그 손가락질 야, 쟤 정신 나간 놈이 네가 뭐 아버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좀 애가 이상하네? 이 형이 가만히 있죠. 무서운 얘기로 딱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정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딱 불러버리니 그때부터 이제 신하들이 벌벌 떨게 돼요. 와, 그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258쪽인가요? 258쪽, 259쪽. 자, 거기에서 이제 양과로 1번에 국내 세도 정치로 인해서 기강은 문란해졌고 삼정문란이 팽배하고요. 그렇죠? 양과로 2번 국외 상황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양선이 출몰하고 뭐 엉망진창이 되죠. 자, 2번 흥선대원군이 집권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당시에 12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고 얼마 못 가서 이하응에게 권력을 이양해요. 왜 그러냐면 이하응은 벌써 작업 다 쳐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가 자신의 아들이 이제 왕에 오르자마자 이 측근 세력들이 조정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정계에 진출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 대비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하응 갔다가 얘 한번 걸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명분은 수렴청정인데 자기가 정치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에이 그럼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이양받고 이하응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하응을 가지고 흥선
대원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고종이 12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가 이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뭘 못해. 근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한대. 세도 정치 비슷하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항은 흥선대원군은 이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왕이 될 그 능력이 되고 나이가 되면 나는 정규에서 떠나겠다. 왕권을 넘겨주고 떠나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조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때 실제로 왕권을 다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뭘 것 같아요? 떨어진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런 기본 배경 지식이 없다면 책에 보면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왕인가?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뭐 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보니 앞뒤가 맞죠. 그렇죠? 자신이 왕권을 강화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권력을 넘겨줬을 때 이 왕권이 탄탄한 상황에서 넘겨주고 떠나야죠. 안 그러면 또 다시 세도 가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2번 흥선대원군의 집권이죠. 이 집권 시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863년에서 1873년이에요. 그 1863년에 이제 고종이 즉위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왕권 강화입니다. 세도 정치를 일단 타파해야죠. 얘들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세도감을 축출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아까 이제 딱 전면에 나서서 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의지.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고 천리를 끌어서 지척으로 그건 뭔 얘기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왕실의 종친들을 다 등용을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고 대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 것이며 엄청 높은 산을 깎겠대요. 그래서 평지를 만들겠대요. 당시에 엄청난 왕보다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던 애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노론 세력들이에요. 이 노론 세력들의 힘을 다 깎아서 힘없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정조 때 등용을 했었던 남인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그 진취 성향을 가진 신진 세력들을 등용을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아서 측근으로 놓고 니들을 억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하들은 노론 세력들은 당시에 이항의 모습을 보고 놀래버리죠. 그럼 뭐야? 얘가 바보 행세를 했던 거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왜요? 바보 행세했을 때 야 먹어! 그런 다음에 막 탁 던져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돼서 날 자르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법전 편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극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항이 그 바보처럼 막 이렇게 다닌다고 그거는 진짜 이항의 일대기에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짝 그렇죠? 근데 그걸 막 그거 부각시켜가지고 이항은 바보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오해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법전을 편찬합니다. 대전 회통이에요. 대전 회통 육전조례를 간행해서 이제 법의 근간에서 신하들과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자,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 엄청났던 비변사 있죠. 이 비대했던 비변사를 폐지하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큰 거죠. 자, 비변사가 엄청나게 비대해졌고 여기에서는 합법화된 관리들은 몇 없죠. 다 비합법이에요. 얘들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의정부와 육조가 있는데 자,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뭐야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세도 정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싹 다 쳐버릴 수 있는 한순간의 법은 뭐냐? 비변사를 철폐하는 거예요. 비변사를 철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었던 겸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비변사가 없으니까 이제 겸임이 아니고 관직이 하나밖에 없죠. 그게 어디 있어요? 의정부나 육조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싹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엄청나게
큰 이 권력 세력들은 뭐가 됩니까? 한순간에 백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꽝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활시켜버렸으니까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서 왕권은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거 아니냐? 비변사 폐지예요.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고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 부활 똑같은 얘기예요. 삼군부는 군사기구. 서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47개 서원. 어떤 서원? 사액서원. 사액서원은 건들 수가 없죠. 그렇죠? 왕이 이제 그러면 사액서원을 건드려버리면 그 전 왕, 선왕들을 다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건 못 건들고 나머지 서원은 다 철폐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양반 유생들이 와가지고 궁 앞에서 상소를 미친 듯이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찌 이렇게 근본 없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놈들 보게 문 열어! 라고 해서 문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 한마디가 뭐냐? 자, 서원 정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교의 대한 개년세 중에 그 일부분을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요. 대원군이 크게 노예해서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백성을 수탈하거나, 그렇죠? 백성을 건드려서 이 그 악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놈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물며 니들을 못 죽이겠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우하고 다 흩어져 갔다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5번에 이제 그리고 그걸 안 해드렸네. 이 만동묘도 같이 철폐해요. 만동묘는요, 예전에 이 명나라에 그 황제 중에 신종이 있었어요. 이 신종은 누구냐면 우리 임진왜란 때 지원해줬던 왕이거든요, 황제. 근데 이 명나라 신종 고맙다라고 해서 여기에 사당을 져놓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만동묘예요. 이따 이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럼 없애버렸어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이제 경복궁 중건인데 이 경복궁 중건도 문제가 좀 되지요, 그렇죠? 자, 경복궁이 불탔잖아요. 그렇죠? 누가 태웠지요? 백성들이 태워버렸죠. 그래서 이 경복궁을 중건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게 짓자라는 거죠. 이것은 왕실의 권위를 다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에 가서 황제를 만나려면 이 중국 왕이 있는 이 그 내성, 그렇죠? 성이 있는데 이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 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얘들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말 타고 딱 가면 여기서 내려요. 문에서 내려라. 그럼 가마 타고 가죠. 쭉 가다가 내려라. 그리고 여기서 걸어가요. 내려라. 문 열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가야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황제를. 그러니까 이 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이 궁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그리고 궁의 그 시종들, 내시라든가 또 궁녀들, 이 엄청난 숫자를 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나가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국의 왕을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지고 왕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궁에 왔다, 궁 포위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갔다라고 하면 왕이 도망가겠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잡으려면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 그 사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 요건데 우리나라 궁은 어떠냐면 당시에 그 창덕궁, 조선의 본궁이었는데 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안타깝게도 요 문이 또 이쪽으로 나 있어. 요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정원 있고 이쪽에 이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로 가요.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예요 또.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음 먹고 여기 땅 해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빠르면 3분. 저는 한 5분. 5분은 좀 3분이면 가. 3분이면. 담장도 낮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 진짜 쪼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신들이. 그렇죠? 궁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왕 요거 잡는 거 금방 잡을 수 있겠네. 궁 포위하는 것도 병력 얼마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위엄을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궁을 다시 짓는 거죠.
그러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원납전을 진수받습니다. 원납전 누구에게 받을까요? 신하들에게 받겠죠. 노론 세력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난을 쳐줘요. 이 형이 난을 착. 자, 난 받아. 그냥 뭐 빨리 내놔. 돈 줘야죠. 그렇죠? 돈 받고. 그리고 경복궁 짓는 거 알지? 그러니까 돈 좀 내. 그럼 얼마 드릴까요?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원납전이에요. 얼마 드릴까요? 한 1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지금 장난치나? 1000만 원 드리면 이 진작 줬어야지 내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이게 강제성을 띠는 원납전. 그리고 이제 당백전이 있어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평통보가 당시에 그 유통되었던 돈인데 상평통보의 100배에 달하는 돈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당백전이에요. 이걸 막 찍어내니까 뭐가 생겨요? 갑자기 화폐가 많아지죠.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려요.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징발하죠. 노동력은 누구예요? 백성이죠. 백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물론 역의 동원이니까 비용은 없지요. 자, 그리고 백성을 동원했다. 그래, 좋다. 재료를 만들어야죠. 왕이 쓸 궁이니까 뭐 소나무 대충 써야 돼요. 100년 이상 된 튼튼한 소나무를 써야죠. 전국에 수소문하는데 없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하들의 묘지림이 있더라. 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나는 정이품 관리입니다. 그럼 이걸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몇 자리 엄청 좋게 쓰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들을 박아놓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 끊어와. 그래서 끊어버려요. 당시에 양반 유생들이 이 꼭지가 도는 거죠. 이 지금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 뭐 이렇게 되는 거면서 아무튼 이제 묘지림을 또 벌목하면서 양반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원납전 받았지, 묘지는 벌목했지. 그렇죠? 백성들도 화가 나죠. 뭐야 지금 세상 바뀌었다고 봤더니 바뀌긴 뭘 바뀌어? 더 힘들어졌잖아. 맨날 가가지고 노역장에 유치되고 말이야. 그렇죠? 자, 6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 또 가려진 하나의 무엇인가?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하고 수군을 또 강화시켜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좀 강해지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서양 열강의 침입을 받을 때 우리 조선군이 싹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세도 정치처럼 그 조선 후기에 가면 암울한 세상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때 외세,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일본 놈들이 막 미국 놈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걸 다 막거든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군대도 강화를 시켜요. 자, 그리고 민색 안정책입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작하는데요. 이 전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뭡니까? 이 은결 있잖아요. 은결을 색출합니다. 그래서 은결을 색출하려면 뭐예요? 양전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야, 너 땅이 10,000평 있는데 장부에는 1,000평밖에 없더라. 조사해보자. 딱 봤더니 저기 있네. 장부정리 싹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9,000평에 대한 세금 내고 그리고 예전에 체납했던 세금까지 걷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양반들이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군정 같은 경우는 군정의 문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황구첨정, 백골징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호포제라는 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동포제라고도 하는데 이 호포제는 뭐냐면 양반들 있죠. 이 양반들이 여기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지요. 그런데 면역받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해줘? 야, 니들도 걷어. 왜요? 양반이 세상에 80%잖아요. 이 양반이 군포를 내면 이 국가재정이 확보되는데 원래 냈던 애들이 양반을 돈을 주고 사버리니까 양반이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라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호포제. 그러니까 양반들이 막 불만이 막 하겠죠. 그리고 흥선대원을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래. 흥선대원군이 아이고 돈이 아까워서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걸렸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뭐 상것들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 그렇죠. 이것 좀 고려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니네 그 상권 있잖아. 하인들 이름으로 내.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행했던 것이 호포제, 동포제입니다. 자, 환곡은요. 환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쌀 10가마니를 가져와서 막 골라내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환곡의 문란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환곡은 사창제라고 해가지고 사창제로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을 막습니다. 자, 예전에 그 의창이 있었잖아요. 의창. 자, 여기가 의창입니다. 자, 의창의 관리들이 있지요. 관리들. 자, 분명히 국가에서는 얘들한테 10가마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지급할 때는 백성들한테는 지급할 때는 몇 가마 들어가죠? 3가마죠. 나머지 7가마 어디 갔냐 이거죠. 7가마는 뭘로 대체했어요? 모래, 겨 이런 거예요. 그럼 7가마는 어디 갔느냐 봤더니 이 의창을 관리했던 의창국을 관리했던 관리들이 다 낼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리들 빼라라는 거죠. 관리들 빼고 이 지역의 백성들 중에 하나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그 동네 지역의 유지, 이 덕망이 높고 그런 사람을 엿다가 박아놓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사인에게 일임했던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육의 관리를 빼고 사인으로 집어넣으니까 욕을 안 하죠. 뭐 7가마인 조금 먹겠다고 내 조상을 욕보이겠습니까? 그런 인재를 꽂아놓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 됐어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정리를 해놨죠, 표로. 그거 한번 조금씩 보시고요. 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것 또 해야죠.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예전에는요, 요걸 가지고 쇄국정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쇄국정책. 그렇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그 수험생들은 맞아, 흥선대원군 하면 쇄국정치야 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병인박해가 있었는데요. 1866년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병인박해는 뭐냐? 자, 프랑스 선교사를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9명을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 8,000 정도를 생매장을 시켜버렸던 박해가 병인박해인데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자, 당시 조선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있죠. 남하하고 있죠. 그렇죠? 청나라는 다 뜯겼어요. 그렇죠? 일본도 도전하고 있어요. 그 영국배가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고 있고 뭐 프랑스 뭐 할 거 없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누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으니까 와, 집권하자마자 얘들 무서운 애들 야, 다 통제해. 쇄국정책 이게 아니고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이 국제 정세에 탁월한 눈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큰 나라 청나라가 다 뜯겨가지고 이건 청나라도 아니고 일부만 있는 이런 조그만한 나라로 변해버렸고 우리가 믿었던 청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 그런 나라는 없더라. 그럼 우리가 믿을 때는 없죠. 일본이 이 조그만한 나라도 강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아래에서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러시아가 조금 있다가 얘들 청나라 보면 얘들도 요거만 남았는데 러시아가 나오면 이거 조선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서양 열강 중에 하나와 동맹을 해버리면 얘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선에 어떤 게 있었죠? 천주교가 있었어요. 천주교는 프랑스 신부들이 와서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은밀하게 하죠? 양반 유생들이 그냥 이단으로 막 박해를 하니까.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걸 알고 야, 전국에 있는 프랑스 신부들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궁에서 먹을 거 주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이유는 뭐죠? 야, 니들 나라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좀 맺게 다리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흥선대원군이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게다가 이 신하들이요. 대신들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이 어떻게 천주교의 근본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이 왕의 아버지가 그것도 왕의 아버지가 이들하고 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왕의 아버지가 이 사이비 종교를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그 고립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흥선대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애들 불러요. 다시 어떻게 됐어? 나 지금 힘들어.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I don't know 해버리는 거죠. 나 제가 프랑스 말을 몰라서 그게 뭔 소리야?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 대통령 혹은 왕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렇죠? 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거 뭐야? 그랬더니 니들이 그때 한다며.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러면서 박해를 내버렸으니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를 시작해버린 거죠. 그 구덩이를 파놓고요. 그 앞에 그 성경책을 놓고 밟고 가면 살려줄게. 아니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당신들이 믿는 종교의 그 성서가 있어요. 그렇죠? 책이 있는데 그걸 밟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울기만 하니까 그 엉덩이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굴떼구르르 탁탁 해가지고 딱 밀어버린 다음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매장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병인박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됐구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 고립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위기 상황에서는 좀 탈출을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와중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평양 근처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통상을 요구합니다. 통상 뭡니까? 상공업을 통하자라는 거죠. 우리하고 교역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병인박해, 그렇죠? 살벌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평양에 관찰사라고 그러면 이제 도지사죠. 박 교수가 가서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는 그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당신들하고 얘기하려면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쪽하고 상의한 다음에 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통통배를 띄워서 일로 해서 육지로 하면서 약탈을 자행하고 불 지르고요. 여기에 서 있던 보초 서 있던 군인들을 납치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박 교수가 열받았죠. 으악! 게다가 여기에 살고 있는 대동강 근처의 평양 주민들은 열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박 교수가 이끄는 관빈이 합심해서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얘들 공격을 하는데요. 이 통통배, 이 어민들에게 얘기해서 이 배를 어선을 딱 띄워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다려봐. 그런 다음에 이걸 연결해버린 거죠. 갑자기 포위가 됐죠. 화공을 이용해서 화살로 불을 질러버려서 소각을 시켜버린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이것은 미국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 그래서 소각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황당하죠. 그렇죠? 자, 병인 양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프랑스 애들이 이 사실을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죠. 뭐야, 우리 애들 죽였다고 이놈 자식들이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는 한 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역시 프랑스 군인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어디? 강화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강화도를 점령을 해요. 이 강화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빵 치는 거죠. 근데 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통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친해자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앙금을 씻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조정에서 이것들이 뭔 난리야. 올해가 뭐 이상한 애인가 보다. 그렇죠? 미국 애들이 오고 뭐 얘들 죽였더니 또 와서 군함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랑 한바탕 하자고 그러는데 이걸 뭐 말을 들어버리면 조금 뭐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요. 군인이 와가지고 강화도에서 난동을 부려요. 특히나 이 강화도에는 뭐가 있냐면 외규장각이 있습니다. 외규장각. 여러분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규장각은 내규장각과 외규장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규장각은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고요. 외규장각은 요거 이제 복사본이라든가 보통 복사본이 아니죠. 원본인데 보통 이제 왕실의 의궤 같은 거 만들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4-5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외규장각, 내규장각 서울에 놓고 외규장각을 강화도에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규장각을 강화도에 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의 의궤라든가 보물 같은 것들이 싹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을 요거 봐라. 여기 뭐 창고가 하나 있네. 그러면서 얘들이 오니까 괜찮네. 야 싫어. 그래가지고 막 싫게 되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그 강화도 주민들이 당신들 뭐요? 그럼 막 죽이고 사륙을 일삼고 막 이래버리니까 조선 정부에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야 막아라. 그러면서 한성근이 막습니다. 한성근 부대 그리고 그 양원수 부대가 열심히 싸워서 격퇴를 합니다.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격퇴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외규장각 도서를 싹 다 약탈해가지고 안녕 그런 다음에 후퇴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것이 병인 양요, 병인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이죠. 그렇죠? 병인 양요가 이렇게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요것들 봐라. 역시 나쁜 놈들이네. 요놈들하고 이제 놀면 안 되겠구나. 더욱더 의지가 강화되고 점차적으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놈들하고 놀려고 했었다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2년 뒤에 오페르트라는 놈이 또 찾아옵니다. 참네. 애들이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른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인데 2년 뒤죠. 68년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독일인이에요. 독일 상선인데 이 충남 덕산에 가서요. 충남 덕산은 뭐냐면 얘들이 이제 독일 배가 왔어. 그래서 통상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그래서 얘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충남 덕산에 가면요.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소가 있어요. 이 남연군이라고 하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죠. 그렇다면 지금 고종의 할아버지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국조부가 되잖아. 그렇죠? 이 국조부의 묘를 도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자, 얘들이 꽃게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자 까자 그러면서 이제 까버려요. 그래서 이 도굴을 했는데 닭 뱉습니다. 자, 아래에 이거를 꽃갱이질을 하는데 꽃갱이 꽝꽝 하더니 안 깨져요. 그럼 왜 그랬나 봤더니 흥선대원군이 아버지의 관에다가 시멘트로 덕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시멘트로 덕칠을 해놓은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꽃갱이를 꽝 치는데 안 깨져. 와, 참 죽겠네. 야, 이거 깨버려. 막 이러고 있는데 해가 떴어요. 그 우리나라 그 농민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자, 밥 매러 가자 라고 하는데 고정이들이 와가지고 이지르를 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쑥 해가지고 다시 도망갔어요. 그게 배에 타가지고 그냥 집에 간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보내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서차례를 보내요. 흥선대원군에게 보냅니다.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지? 흥선대원군이 우우우 하고 있죠. 알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이걸 까다 보니까 이거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 독일이야. 독일이 이런 거 하나 부실 능력이 안 되겠어. 이런 기술력은 다 있지. 없었죠. 그러니까 못 갔죠. 있는데 안 되겠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우리하고 통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 없었던 일로 해줄게.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뭘 어떻게 했다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서양 놈들하고 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촥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나 양이 인식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조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충남 덕산에 살았던 충남 도민들도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양놈들이 진짜 쳐죽일 놈들이 누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국조부의 그 묘소를 건드려 이 근본도 없는 것들아 이러면서 조나양이 뭡니까? 중국을 존중하고 그리고 오랑캐를 양놈은 오랑캐다 이런 인식이죠.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복수의 칼날이 다시 들이우는데요. 그것이 신민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입니다. 자, 1871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죠. 미국 배가 깨졌었잖아요. 미국 배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자, 미국 놈들이 이제 군함을 이끌고요. 어디? 강화도로 또 쳐들어와요. 그 강화도는 다 털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강화도 조약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참다 그렇죠? 군대를 다 양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 미국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승리해서 미국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전국에 1871년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척화비를 세우면서 이제 양놈하고 노는 놈은 나라를 파는 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오해를 사는 건데 맨 처음에는 개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1년도 안 된 이 미국은요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 박해할 때 그 황사현 백서 사건 있죠.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프랑스 본토가 아니고 중국으로 보내려고 그랬죠. 중국에 지금 아까도 봤지만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이 군함이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갔기 때문에 빨리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요. 자, 한번 책을 봅시다. 책에 보시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양권의 선번에 동그라미 1번 배경. 서양의 선박이 빈벌하게 출몰을 했었고요. 최초의 통상 요구는 영국의 로드 아머스토어예요. 우리도 무시했죠. 자, 동그라미 3번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를 9명의 선교사와 8천의 신도를 생매장했고, 자, 뭡니까? 과정 됐고요. 동그라미 4번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죠. 미국 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약탈자행했고, 자, 그리고 평양의 관군에게 소각되었지요. 소각되면서 없어졌고, 병인 양요 그러면 배경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쳐들어와요?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프랑스군의 강화읍 점령. 그래서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전족상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격퇴를 했고요. 이때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하지요. 그래서 이 약탈당했는데 현재 외교장각 도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는 거죠.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자, G20 정상회의. 그래서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프랑스 전 사르코지 대통령이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 요것을 우리가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계약을 하거든요. 어떤 계약이에요? 영원히 임대해 줄게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보관돼 있고 계속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소유권을 찾아야 되는데 소유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에 설명해 보면 가로에 보면 현 맨 아래줄에 있어요. 현 프랑스 도서관 한자로 돼 있잖아요. 프랑스 도서관 소장 우리 문화재 직지심 체유절 콜랭드 프랑스시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고 왕호 천축 국적 프랑스 학자 펠레오가 여행 갔다가 가져갔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프랑스에 있고 이것은 우리 국내로 가져왔다. 자, 6번에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인데 독일 놈이 남영군료를 팔려다가 실패로 돌아간 거지요. 그래서 이때 조나양이 의식이 확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고, 자, 신미양요 7번에 있죠. 그래서 니은번에 과정 보면 미군이 강화도로 침략을 해요. 그래서 어제현 장군이 광성부에서 끝까지 맞서 싸웠고, 자, 동그라미 8번에 척화비. 척화비 위에 미국이 여기에 수자기를 뺏어가요. 수자기.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뺏어갑니다. 이 수자기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다 소유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척화비 신미양요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척화비를 만들었는데요. 그 한자로 나와 있는 척화비문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죠. 양놈이 침략했을 때 비전직화 싸우지 말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주화매국.
나라를 파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쇄국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요걸 외워야 돼요. 자, 어떻게 외울 것이냐? 순서 일단 병 어딨어? 병, 미, 병, 오, 신, 척이라고 하면 되죠. 병미병 오신척. 아, 어렵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병미병이라는 군대가 오신척을 했다 뭐 이렇게 외우세요. 병인 박해가 먼저 있었으니까 양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 참. 그리고 나서 제너럴 셔먼호 같은 경우는 평양이에요. 그래서 대동강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동강. 특히나 여기에 시험에서 강화도를 침범했다라고 하면 헷갈리죠. 왜? 여기도 강화도, 여기도 강화도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지금 한문은 정량이 최고로 잘했다라는 거죠. 한문하면 정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문, 정량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답이 됐다.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 너무 고맙죠. 오페르트 독일 사건 외우면 돼. 독일이잖아. 오페르트 독일 사건. 자, 신미양요는요. 말도 안 되는데 광어미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EBS에서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 광어미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3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합격수기에는 막 이걸 그냥 장황하게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고맙다라는 거지. 그래서 덕분에 맞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창피해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다 우리가 암기법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시간 조금 길었는데 이번 시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